계곡상개구리하고 많이 겹칩니다. 제가 돌을 들어서 이 사진이 찍힌 거지 실제로는 돌 아래, 그러니까 물속에 돌이 이렇게 있으면 돌 밑으로 알을 감아서 놨어요. 이렇게 알을 놨어요. 영주처럼 알을 놨어요. 알수도 두꺼비도 훨씬 적죠. 크기도 참개구리만 했어요. 그래서 부화하고요. 올챙이들이 자라는데 다른 올챙이보다 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금빛 정도 많지만 눈이 유난히 잘 보여요. 까만 몸에 하얀 눈이. 계곡상개구리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계곡에서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어두운 곳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올챙이는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면 2% 앞쪽으로 있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물살이 막 흘러오면 돌에 붙어있는 이끼를 돌에 붙어서 있어요. 그래서 산 계곡에 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돌에 이렇게 올챙이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걔는 계곡상개구리가 아닐까 보면 물두꺼비가 아닐까 보면 계곡상개구리는 물에 떠 있거든요. 떠서 먹거든요. 계곡상개구리는 돌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제가 화천이나 뭐 춘천이나 이쪽에서 계곡상개구리 찾을 때는 그 올챙이를 타겟으로 이렇게 찾아요. 2007년 10월에 찍은 거예요. 이 두꺼비죠? 그죠? 10월 달이에요, 선생님. 요 날짜를 보시면 10월 달. 얘는 혼자 있죠? 겨울잠 잘 거예요. 그 옆에 얘는 어떻습니까? 계곡상개구리는 크기가 우선 작고 호적이 먼저 한다는 거. 다는 아니지만 만나면 합니다. 정말로 여기 분들이 계시면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곡상개구리하고 두꺼비하고 어떤 포인트로 구별을 하시면 됩니까? 물두꺼비. 물두꺼비를 어떻게 구별하시죠? 제가 자꾸 계곡상개구리라고 하네요. 크기?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몸에 비해서 다리가 깁니다. 앞다리, 뒷다리가 다 깁니다. 두꺼비는 요거의 4분의 3보다 작습니다.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인데 그 물두꺼비는 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길쭉길쭉하면서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 계곡상 물두꺼비가 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더 넣었어야 되는데 그 도감에는 있는데 딱 구별이 됩니다. 정확하게 구별이 되고요. 오동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경상도에서 소식이 많이 들리는 곳은 청송의 야영지에 여름에 가면 벌써 그때 짝짓기하고 막 그런 두꺼비들 사진이 야영하러 가신 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냈는데 다 물두꺼비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경상도의 산세가 워낙 거세고 계곡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제가 사는 충청도보다 계곡상개구리와 물두꺼비가 굉장히 우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1박 2일이나 옛날에 팀의 문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물놀이 할 때 보면 거기 보이는 것들이 다 계곡상개구리지. 아니 자꾸 왜 계곡상개구리라는 물두꺼비가 지금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선생님들이 양서류를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계속 경상도에서 보시다 보면 물두꺼비하고 계곡상개구리가 점점 더 이렇게 기록도 많아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환상적입니다. 사진을 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다음에 무당개구리. 무당개구리는 쉽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개구리 중에 하나예요. 얘는 알을 한 번에 안 낳고 여러 차례 조금씩 알을 낳고 그 안에는 또 성장하는 알이 있어서 또 낳고 1년에 3-4번 이렇게 알을 낳습니다. 얘네는 그 산에 이렇게 조그만 웅덩이 차가 다니면서 생긴 웅덩이나 돌틈이나 이런 데 알을 낳는데 여름까지 알을 낳습니다. 또 알은 다른 알보다 훨씬 커요.
훨씬 크고 덩어리도 지어지지 않고 이만큼 났습니다. 이만큼을 한 서너 번씩 1년에 난다 생각합니다. 요거는 산에 차가 닿으면서 웅덩이가 생기는데 비가 왔는데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그리고 올챙이가 됐을 때 이렇게 장부 모양으로 몸속에 가장 바깥쪽에 투명한 막이 있고 장부 모양으로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일어날 수 있고요. 좀 어른이 되면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그리고 주둥이 앞에 선이 있습니다. 무당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올챙이 때 보입니다. 생각보다 쉽고요. 산에 조그만 웅덩이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스파이더맨 문을 무당개구리는 배가 빨개서 무당개구리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비단개구리. 강원도 쪽으로 가면 갈수록 등에 초록색이 아주 예뻐요. 그 초록색빛 그것 때문에 비단개구리라고 하고 그것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됐어요. 이쪽 경상도, 전라남도, 충청도는 약간 갈색도 많고 푸른색, 초록색이 좀 별거 아닌 색으로 변하는데 강원도 쪽에서 북한 쪽으로는 아주 예쁜 초록색을 가지고 있어서 비단개구리로 전 세계에 수출이 돼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고추개구리 들어보셨습니까? 고추개구리라고 왜 하냐면 모내기를 할 때 논에 무당개구리를 알을 많이 놔둬.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꽂아 놓습니다. 마르잖아요. 술안주로 먹으면 톡톡 쏘는 고추 맛이 나요. 고추. 그러니까 무당개구리는 독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죽지 않은 정도.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고추개구리. 북한에서 뭐라고 하죠? 비단. 제주도에서 무슨 개구리? 약개구리. 왜 그러냐면 제주도에서는 얘를 말려서 갈아서 소화제 대신 먹기도 해서 약개구리. 알카로이드 성분이 있어서 제주대학교에서는 뭐 연구도 좀 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개구리로 우리나라를 많이 대표하는 그런 개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맹꽁이. 맹꽁이는 다 아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맹꽁이는 어디에 알을 낳는지. 일시습지라고 하는 거는 비가 와서 생긴 웅덩이죠. 그리고 이거는 1979년에 어떤 선생님이 조사한 자료고, 이건 2012년에 양서류 보존 네트워크에서 맹꽁이를 조사한 자료.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1979년에 맹꽁이 80% 이상이 논에서. 근데 2012년에는 주로 어디서 발견되냐면 밭하고 천하고 운동장 수로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맹꽁이가 발견되는 곳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논이 변하는 것. 요즘은 맹꽁이가 주로 이런 곳에 대부분 조사하면 이런 곳에서 콘크리트 수로 특히 많이. 제가 어릴 때 제가 공주대학교 다닐 때 그때까지만 논에서 발생 실험한다고 맹꽁이를 잡아서 조사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맹꽁이를 잡으려면 콘크리트 수로에 갑니다. 대도시에 더 많이 살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어떤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청개구리, 참개구리는 사라지지만 맹꽁이는 사라집니다. 도시형 개구리. 왜 그러냐면 이런 데가 맹꽁이가 알 낳기에 좋거든요. 비가 잠시 와서 그 맨홀에 물이 보이면 맹꽁이가 알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며칠 사이에 빠르게 부화하게 되면 그 사이에 특별한 일만 없고 비만 조금만 하면 새끼들이 번식해요. 다른 개구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그럼 좋은 건 아니죠. 비가 썩으면 싹 쓸려 다 버리고 그러니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버티고 사는 그런 개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연구하는 개구리 사이트는 주로 이런 곳입니다. 학교 주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그렇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청주에 가서 보니까 옛날엔 이런 데 많이 보시고 있었어요. 여기는 진짜 비가 많이 와야 물이 저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맹꽁이가 7월 달에 알아요. 7월 달. 근데 제가 사는 중앙부는 5월 달이면 알아요. 비가 조금만 와도 맨홀에 콘크리트니까요. 물이 보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뭐 자연습지 제가 조사했던 다 문 닫아버린 저 추억이 잘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이런 데 보면 어디죠? 맨홀 아파트 맨홀. 저희 학교입니다. 저런 데 속에서 보면 여기를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살고 저기로 들어갑니다. 번식이. 이동도 꽤 많이 하고. 그리고 산에 나무 틈 같은 데 많이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흙 구멍 뽕뽕 뚫려 있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숨었다. 앞발을 좀 펴고 헤엄치고 뭐 동그랗게 갖고 있고 막 울 때 김현 선생님이 사셨는데 여기하고 여기에서 진동이 퍼져서 간섭 분기를 물리 시간에 되면 간섭 현상을 일으키고 목이 뜯겨가면서 찍은 사진 딱 찍게 하고 알을 이렇게 냈어요. 요만큼씩 쏟아내고 그러면 수컷이 저기 뿌리고 발로 비벼서 뿌려줘. 퍼지고 5,000개 정도.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푸석푸석 하다가 물을 먹으면 계란 물에 떠서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 산란시기도 소금쟁이가 많이 빨아먹고 청개구리지. 먹었죠? 왜 맹꽁이가 일시적으로 생긴 습지 알을 낳냐면 알이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하나씩. 그리고 소금쟁이가 잘 빨아먹고 그 안에 이런 다른 청개구리들이 올챙이들 이런 게 있으면 다 그냥 먹이가 돼요. 그래서 맹꽁이가 번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냥 거기 먹이 주고. 서울에서 이런 현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맹꽁이의 대체석 시질 만든다고 웅덩이를 만들어주면서 저런 현상입니다. 비가 와서 생긴 웅덩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웅덩이를 만들어줍니다. 맹꽁이는 그냥 웅덩이 만들어주면 된다고 이렇게 대체석 시질을 만드시는 분들의 그 테크닉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차라리 콘크리트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맹꽁이가 그래서 대체석 시질을 우리나라에 만든 데가 수없이 많은데 한 번도 성공한 곳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조사한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 맹꽁이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다른 양서류도 마찬가지지만 알을 낳을 때 너 낳고 넌 다음날 낳고 그게 아니라 하루에 다 같이 낳잖아요. 그래서 그 산란기가 되면 그 산란할 수 있는 주변에 다 포진을 하고 있다가 수컷이 울면 한꺼번에 모여서 한꺼번에 알을 낳습니다. 그래야 많이 먹혀도 일부가 살아남죠. 그런 전략을 쓰는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맞춰주셔야 돼요. 발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빨판이 있고 여기 눈이 좀 만들어지죠. 동그란 눈. 땅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많은 곤충의 먹이가 되고 그렇습니다. 작은 개구리가 돼서 꼬리가 있을 때 육지로 탈출해서 올라갑니다. 30일인데 이거는 상태가 아주 좋을 때고요. 수온이 낮고 뭐 그러면 훨씬 더 길어집니다. 최적의 수온도 높고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빨리 됐을 때의 이유고 그건 훨씬 더 길게 됩니다. 물챙이는 그리고 입 주변에 순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14종의 개구리 중에 순치가 없는 종이 맹꽁입니다. 그럼 다른 종은 이 순치를 가지고 갉아먹잖아요. 저거 갉아먹잖아요. 여기 이렇게 털들이 나 있어서 먹이를 모아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럼 맹꽁이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맹꽁이는 순치가 없어요. 다른 녀석은 이빨이 있어서 먹이가 있으면 이렇게 갉아먹잖아요. 갉아서 먹거든요. 순치가 없는 이 맹꽁이는 어떻게 먹냐면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맹꽁이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냐면
수온이 높아서 이게 식물이 자라면서 식물 주변에 녹조, 끈적끈적한 녹조가 되게 자라는 곳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이렇게 똑똑똑 따먹죠. 제가 그 집에서 개구리 성장 과정을 보느라고 천종을 키워봤는데 다른 녀석은 그 열대야 사료 빨간 거 있잖아요. 테트라비트? 그걸 주면 잘 갉아먹고 잘 크는데 맹꽁이는 어떻게 키울 수가 없었어요. 많이 실패 많이 했죠. 근데 녹색연합회, 인천연합에 계신 분이 성공했다. 계양산 그 주변에 계신 분이 성공했다. 어떻게 키웠냐면 식빵을 잘라서 이렇게 물에 던져주면 식빵이 퉁퉁 불잖아요. 그거 따먹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지역의 맹꽁이가 지금 말라서 막 죽어가는 상황에서 맹꽁이를 키워서 다시 그 모습을 옮겨 모아주고 싶으시면 통에 녹조가 잘 자라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어항에서 하실 때는 식빵을 이용하시면 불을 넣어서 따먹을 수 있는 걸 해주시면 보호할 수 있어요. 키워낼 수 있어요. 아주 특이한 특징입니다. 수치가 없는. 그리고 이 맹꽁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틈에 들어가서 숨는 거였죠. 그 먹이는 주로 먹는 먹이가 개미하고 벌목에 해당되는 먹이. 과거에 그 이상형 박사님하고 내장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곳에 주로. 그리고 맹꽁이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올라와. 아까 개구리는 세 개의 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뛰어가는 플러그형, 나무를 타는 트리플러그형, 그 다음에 토드형인데 토드형 기어가는 걸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얘네는 이렇게 기어서 모서리를 타고 기어. 아주 성능이 뛰어납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어떻게 잘 올라오고 못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키우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맹꽁이들이 새끼가 나서 도로 이동하다가 로드킬 당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 인도 턱 맨날 못 올라가잖아요. 거기 나무를 이렇게 대는 발명품도 질품도 이런 거 아이들하고 기어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맹꽁이는 그러면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맹꽁이는 왜 멸종위기종으로 90몇 년도에 지정이 됐냐면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하는데 그 어릴 때 많이 들리던 맹꽁이가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기록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맹꽁이가 멸종위기종으로 등재가 됐어요. 만약에 그때 이제 지금 같은 조사 방법을 했다면 등재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전국 자연환경조 처음에 90몇 년도 처음 시작할 때 새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낮에 조사하는데 맹꽁이가 체크가 됩니까? 맹꽁이가 있어도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맹꽁이가 없어졌나 하고 재빨리 멸종을 해주으로 올렸습니다.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제대로 조사했었으면 맹꽁이 등록되지 않았을 텐데. 그 뒤에 이제 맹꽁이에 대해서 습성을 알게 되면서 맹꽁이는 밤에 조사해요. 그죠? 밤에 플래시 들고 가면 맹꽁이가 사실은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번식기 때 울음소리 체크해서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테크닉이 생기면서 맹꽁이들이 곳곳에서 나오죠. 곳곳에서 뭐 누가 찾지 않더라도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 맹꽁이 나와서 이제 거기 시민단체들 자세히 조사하고 맹꽁이 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해진 뒤 가장 밝아요. 해가 지는 뒤. 그때 타임을 맞춰서 조사하시면 돼요. 낮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물 틈에 이렇게 숨어 있고. 요거는 대구 대명습지에서 찍은 건데 그 사람들이 걷는 그 틈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은 지금 낮인 것 같지만 후레쉬가 터져서 밤에 기어 나오는 모습. 요거는 그 나무 틈에 조그만 틈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놀래서 들어가는 이런 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맹꽁이는 어떤 지역에서 찾고 싶으시면 틈들이 있는 그런 환경들, 나무가 있고 이렇게 흙이 푸석푸석한 흙이 있고 하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밤에 해가 지자마자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로 기어 나옵니다. 해지면 해가 지면 바로 기어 나옵니다. 밤에 프레시를 들고 트랩을 놓는 거는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 페이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실제로는 저기서 잡아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문제가 또 이제 빠져서 자주 안 가면 말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덮어놓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 맹꽁이가 바보니까 가다가 저기 빠지게 절대 제대로 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밤에 몸으로 뛰어야 돼요. 몸으로 뛰는 게 가장 좋은 정보죠. 한때는 뭐 어디 조사가 필요해서 수없이 삽질도 하고 했었지만 결과는 이렇게 조사하는 게 가장 밤에.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대명습지 옆에 낙동강 작은 곳 이렇게 보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보이고요. 여기 놀랍죠? 모서리도 아닌데 올라왔어요. 끈적끈적한 액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탈출해서 대가를 잡아서 이렇게 페인트 칠해서 그 다음날 어디 보이는지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맹꽁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산란지를 찾는 거예요. 산란지. 산란은 어디 하는지 이렇게 체크해서 보는 거고 산란을 해야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나오는 거죠. 지역에 어디 지역에서 맹꽁이가 나왔다, 개발하는 맹꽁이가 나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첫째 해야 할 일이 어디에서 번식을 하는지, 그 수로에 어디에서 번식하는지 포인트를 찾아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 자료는 뭐냐면 콘크리트 수로에서의 산란 시기하고 일반 습지에서의 산란 시기의 차이가 납니다. 강수장이거든요. 얘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던 텐데 콘크리트 수로는 5월달에 비가 조금 내렸을 때 벌써 산란했죠. 그러나 일반 습지는 이때는 산란하지 않았고 그리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이제 물이 막 빠져버리니까 빠져서 물이 고인 다음에 산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변에 도심 속에서 이제 맹꽁이를 주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포인트를 맞추셔서 조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보시면 이게 자궁입니다. 맹꽁이의 가장 중요한 자궁. 이게 이제 그 대상동, 성남 이쪽 지역이고요. 이런 곳에서 새끼들이 크게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커나갑니다. 비가 살짝 오면 조사를 했는데 선생님들은 모르지만 아파트 옆에 그 수로 그런 속에 그 흙, 그 나무가 많고 그래서 숨겨져 있는 그런 속에서 맹꽁이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저곳이 있기 때문에 맹꽁이들이 도심에서 많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생활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맹꽁이를 구하려면 힘드시더라고요. 직접 뛰고 조사하는 거죠. 생각보다 생존력이 강하다는 거. 이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양석 14종 머릿속으로 다 기억하셨죠? 크게 3개로 먼저 나눕니다. 뛰어가는 개구리, 나무를 타는 개구리, 기어가는 개구리로 먼저 머릿속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뛰어가는 개구리를 사는 곳 그리고 특히 비교해야 될 종은 어떤 중요한 포인트 구별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를 머릿속으로 계속 암기하시면서 기억하시면 생각보다 양서류는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기후변화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조류나 포유류나 이런 쪽도 조사가 많이 되겠지만 양서류 쪽도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조사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아니면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주의 있게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저희 그 사무실 뒤에 습지가 있는데 논습지거든요. 원래는 논이었고 지금은 물을 채워서 물이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두꺼비가 산란을 되게 많이 하고 네. 그 전에 이제 그 도로 옆이어서 얘네들 논특기 때문에 막 옮겨주기도 했었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랩을 쳐가지고 막 보호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사시는 말씀이 두꺼비는 어미가 와서 데리고 간다. 뭐 어미 성체가 와가지고 어린 개체들을 뭐 인솔해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독고비가 안 오나요? 아니 뭐 알을 낳았는데 싹 사라졌다고? 네, 그러니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듣다가 어린 개체들이 막 이제 나오다가 그러다 이제 비가 너무 안 와서 그 트랩을 쳤던 거를 다 이렇게 열어줬거든요. 한 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곳에서는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에 알을 낳잖아요. 그럼 알을 낳으면 그 올챙이들이 몇십만 마리가 그 저수지에서 먹이를 먹으면서 식물도 먹고 그 붕어 알도 먹고 막 크면서 5월 중순, 초순에서 중순까지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대규모 댐을 지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육지로 올라올 준비가 되면 서서히 좀 먼저 자란 녀석부터 그 저수지 주변 풀 틈이나 이런 데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준비를 하죠. 그러면 늦게 자란 녀석도 다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런 그 이동하기 좋은 날 대규모로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때로 성체가 와서 데리고 가는. 성체가 와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원명 다 잘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한 게 얘네가 어떻게 그 산방향을 알고 이렇게 갈까 해가지고 이렇게 수조에다가 넣고 이렇게 그늘 진데 만들어주고 막 실험도 해보고 막 했는데 답은 얻지 못했는데 하여간 방향을 산 쪽으로 잡고 갑니다. 산 쪽으로 잡고 올라가서 산 정상까지 가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이동 시기쯤에 좀 많이 가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거의 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얘네들이 싹 사라져서. 싹 갔으면은 공격한 거고 만약에 말라 죽었으면 거기 흔적이 말라 죽은 게 쫙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라서 갑니다. 질문 있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두꺼비가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었는데 그 산 가까이에 저수지를 하나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줬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거기다가 많이 산란하고 로드킹 당하는 건 좀 많이 이렇게 적어졌어요. 예, 그런 경우들이 대체 섭지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네. 했어요. 제가 경험한 거는 한 군데는 원래 논에서 이제 번식을 했었어요. 거기가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고 옆에 이제 연립단지가 들어서면서 땅을 이렇게 팠는데 두꺼비들이 알을 이렇게 날아왔다 날 데가 없으니까 한 30m 떨어진 그곳으로 가서 알을 낳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좀 몇 마리 옮겨주고 그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전부 하얗게 싹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그게 기존에 있는 저 웅덩이하고 거기가 무언가 다른 거죠. 잘 조성이 되면 좋은데 이동도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일하던 사무실 근처에 온천천원에 인공 연못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두꺼비들 고생들이 살고 그런데 크면은 그렇게 가서 어떻게 엄청 많았는데 거기 산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음식 근처에 안 있어요. 산이 없어도